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상현, 고태봉 지음, 메이트 북스에서 펴낸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입니다. 테크노믹스란 기술을 뜻하는 테크와 경제인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로 기술이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경제 변화가 다시 기술 발전을 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탈바꿈해왔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택트 소비, 배달,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 예상보다 더 빨리 맞이하게 된 기술적 국면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을 맞이하게 된 기술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인 두 저자가 전하고 싶은 건 경제는 경제 그 자체로, 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테크노믹스 시대,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생활 속 변화가 몰고 온 경제적 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유발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경제 수준이 이전 코로나19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생활 패턴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활 속 변화가 몰고 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및 비대면 등 일상생활의 변화는 단발성이 아닌 삶 혹은 생활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 화상회의, 드라이브스루, 더 나아가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 어찌 보면 생활 속 변화가 코로나19가 초래할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싶다. 둘째, 고용 없는 회복 현상의 심화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이후 고용시장 내 화두 중 하나가 고용 없는 회복이었다. 경기가 회복해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전처럼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경제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언택트 및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와 더불어 자동화, 특히 로봇 및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가 임박하고 있음은 고용시장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현상이다. 셋째, 소득 불균형과 산업 간 차별화 현상 심화다. 고용 없는 회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득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균형 정도가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 지연 혹은 고용 없는 회복 현상은 당연히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효 수요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일부 산업의 과잉 현상 해소를 지연시킬 것이다. 반면 신수요는 디지털 경제, 특히 서비스 부문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업 간 차별화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빠른 성장이다.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면서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경제는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기존 1에서 3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은 디지털 혁신, 상품이 아닌 서비스 혁신, 대량 생산체제 혁신이 아닌 맞춤형 생산체제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즉, 과거에는 팽창하는 인구 사이클을 기반으로 막대한 유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량 생산체제 구축, 즉 공급 부문의 혁신이 산업혁명의 주축이었지만 현 상황은 공급 부족보다 과잉 공급과 함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유효 수요가 약화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유효 수요는 대중적 소비보다는 맞춤형 소비를 기반으로, 그리고 상품 소비보다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서비스 수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산업혁신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기존 공급망과 수요망 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지만 최근 언택트 수요 부상으로 공급과 수요, 더 나아가 배송까지 동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공급과 수요는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된다고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플랫폼이 담당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생활 속 변화로 인한 서비스 중심의 수요는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경제의 전성기를 이끌 것이다. 코로나19 대충격 이후 너무나도 극적인 주식시장의 반등.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 충격이 왔음에도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시스템 위기가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멀게는 대공황 사례를 보면 기업들의 연쇄 도산 내지 은행 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시스템 마비 현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서브프라임으로 상징되는 모기지 대출 및 파생 상품의 부실로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 금융기관이 줄줄이 파산했고 GM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 금융 자금이 투입된 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는 이동 제한으로 사실상의 경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은 발생했지만 다행히 대형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파산 사태는 없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파산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막아주기도 했지만 이전 위기와 달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도 경제 시스템 위기가 촉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 즉, 기업 부채 등의 일부 리스크가 잠재해 있었지만 이번 위기 시 투자 과잉 및 모기지 대출과 같은 버블 리스크가 이전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둘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막대한 유동성 효과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금융시장이 또 한 번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속설이다.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압축적인 초강력 통화 부양책을 실시했다. 초유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자금 경색 현상을 완화시켰고 파산 직전에 내몰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광범위한 통화 정책이 2020년 3월 중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공포감이 안도감으로 변화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혁신 기술 사이클이다.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유동성 효과와 함께 혁신 기술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전 위기 사례에서 보듯 혁신 기술 사이클은 경기나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코로나19 위기 역시 부분적으로는 혁신 기술 사이클, 즉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다. 다행인 것은 혁신 기술 사이클의 현 위치다. 이전 위기는 혁신 기술 사이클의 동력 약화와 누적된 과잉 투자 부담이 맞물리면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혁신 기술 사이클은 막바지 국면이 아닌 확산이라는 초기 국면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 경제 관련 혁신 기술 사이클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강한 반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현 주식시장과 경제 흐름 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 혹은 닷컴 버블과 유사한 버블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회복 속도와 달리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혁신 기술 사이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 효과가 약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일시적 조정을 받을 순 있겠지만 기술 혁신에 기댄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여지가 높다. 만드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성공도 쉬워진 창업 전성시대.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기업을 대체하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 때면 기득권의 저항이나 사회적 수용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신구 산업 간의 조율을 해야 하는 국가의 간섭이나 특히 인허가 문제도 기업의 탄생과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네거티브 규제냐 포지티브 규제냐에 따라 창업 의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기술 고도화는 파괴적 혁신을 빈번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 혁명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거쳐 ICT 기술의 융합까지 파괴적 혁신이 속속 나타났다. 이러한 신기술은 전통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등장으로 디지털 카메라, 팩시밀리, mp3 플레이어, 녹음기, 스캐너, 전자사전, 전자수첩, 포터블 게임기 등 수많은 제품이 사라졌다. 아무리 해당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융합적 기술의 등장은 가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이
오랫동안 자라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변화를 인지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시대라는 것이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길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까닭에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한국의 경우 기업 평균 수명이 33년에 불과하다. 반면에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가들에게는 쓰러지는 전통 기업들의 틈 사이에서 창업에 도전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기술 변화가 그만큼 빠르고 빈번해진다는 것은 오랫동안 강자의 위상을 견지해 오던 전통 기업에서 벌어지는 틈이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 닷컴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허락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의 성공을 따르기 위해 대학교 때부터 학교 내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예비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 꿈을 가진 창업자는 멘토, 멘티 제도나 창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상에서 인재를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있다. 아이템은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다양한 니즈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 디지털 베이스라 아날로그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해졌다. 음식 배달에서 세탁, 집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창업이 활발하다.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수령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젊은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동안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던 자금 모집은 다양한 스타트업 경연 대회와 여러 성향의 벤처 캐피털, 창업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 시리즈 단계별 펀딩 등으로 예전에 비해 한결 쉬워지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크게 성공한 많은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활발히 투자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다양한 서포트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처음 의욕과는 달리 죽음의 계곡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진다. 핵심 기술이 있다면 그나마 인수합병을 통해 탈출하고 재기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창업과 인큐베이팅 과정의 스타트업에 있어 손익 구조가 적자인 회사는 부지기수로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기간 적자를 지속하는 업체들의 기업 공개, IPO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벤처 캐피털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역시 바이오 기업이나 네트워크 효과를 확장시키는 플랫폼 기업의 적자를 용인하는 추세다. 다시 말해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 책정은 이익 대비 혹은 유형 자산 대비 시가총액의 배수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활발히 기업 가치에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 비전을 가진 창업가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 기업과는 다른 발상, 다른 과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법인 등록도 법무사나 온라인을 이용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만들고 키우고 매각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점차 중요해지는 사이버 보안. 지난 3000년 동안 생성된 지구상 모든 문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규모는 5엑사바이트다. 하지만 2019년에는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더욱이 2020년 현재 기술로는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데이터를 만드는 개개인은 알기 힘들지만 모으는 회사나 국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 국가나 대형 플랫폼이 주도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소유한 국가나 기업이 구성원인 개개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적극적 보안 기술이나 유럽의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 같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혁명이 속도를 더해가면서 미래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예를 들면 진척되는 기술의 발전 과정보다 한 건의 사고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람의 실수는 용납되지만 기계와 인공지능의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의 실수가 반복되는 한 절대 사람은 핸들을 기계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안에 고도화된 센서와 칩들이 내장됨과 동시에 차가 모든 것과 연결된 기술이 합쳐지면서 구현된다. 다른 차나 신호등과 같은 인프라, 보행자의 스마트폰, 교통관제센터와 모두 복잡하게 연결될 것이며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고화질 지도와도 연결되고 때론 업데이트를 위해 클라우드와도 연결될 것이다. 이런 초연결 기술이 편리함과 안전을 강화해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연결 과정에서 자동차를 해킹해 도난 방지 및 경보 장치를 해제시킨 후 차를 훔치거나 자율주행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에 잠입해 기능을 정지시킨 뒤 해제에 따른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해킹을 통해 달리는 앞뒤차를 교란시켜 탑승자를 사망케 하는 악의적 교통사고 유발도 가능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든 기술이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보안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도 블록체인 컨소시움을 구성해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킹이 일어나면 탑승자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각의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는 소홀히 여길 수 없다. 보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커들의 공격이나 악성 코드가 언제든지 고속 주행하는 차를 무기로 돌변시킬 수 있다. 매사에 과도하리만큼 자신감 넘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도 나는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해킹을 해내는 해커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로봇 역시 이러한 우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감염된 로봇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해커를 위한
백도어 접속까지도 허용했다. 통신에 의존해 컨트롤되는 로봇은 외부 침입을 통해 충분히 해킹이나 악의적 의도로 조작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거나 서비스 로봇이 집집마다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보안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초고속 통신이 만들어낼 숱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다. 이미 국가 권력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취득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말과 글, 행동 등 현존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AI의 힘을 빌어서 구조화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단순히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넘어 사회관계망의 대화 내용, 댓글이나 동영상으로 기록된 많은 음성 데이터들까지 구조적 개량화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거의 완벽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 한글 번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비정형화 데이터의 AI 처리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최신 기술 덕분으로 인류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유토피아가 열릴 것으로 믿고 있었던 미래가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순하고 악의적 의도를 가진 주체들에 의해 간섭당하고 통제되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논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보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술이 경제를, 또 경제가 기술을 이끄는 시대,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였습니다. 이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어느덧 익숙해져서 이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는 쉽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기술이나 경제에 전문 지식이 없다 해도 이미 몸소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매김할 하드웨어 기술의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지나가고 디지털 혁명이 더욱 가속화된다 해도 그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투자의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